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선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 답변을 증인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 아니죠.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증인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은 후보자, 그러니까 이선의 변호사가 비상임 위원으로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수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필요성,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었죠. 예, 그 안건 담당자로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안건 아예 담당자. 예, 그건 조사 업무는 아니었고요. 정책 업무였습니다. 정책 업무를.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가 비상임 위원으로서 이 법 개정에 관련된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의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그 전체 취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고 그걸 전제한 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후보자가 됐던 반대 의견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인권위의 공식적 법정 의견이죠. 법정 의견이 지금 이제 통신자료, 그러니까 통신사에 가입하면 개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개인정보는 현행 법에 의하면은 뭐 영장이랄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다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수 의견은 그 영장을 받아서 제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이제 그건 지나치다. 왜냐하면 그건 수사 초기 단계 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영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다수 의견은 이제 또 사후 절차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해주자라고 하는 이제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동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통신 기록과 같은 이제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누가 언제 이제 통신을 했달지 통화를 했달지와 같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데, 인권위 다수 의견은 그걸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사건과의 관련성이랄지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랄지 이런 걸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짧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더 질문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것,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통신에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든 그 이선의 그 당시 비상임위원회 입장이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정리. 영장주의를 통신 사실 확인 자료요. 통신 자료. 그러니까요. 주민번호, 주소. 그건 다수 의견은 영장주의를 적용하자. 네. 소수 의견은 영장주의 적용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건 이선의 변호사의 입장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주의 적용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다. 예. 다수 의견도 영장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 다수는 있다. 적용하자. 하자는.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그 당시에 어떤 조사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다수 의견들이 영장주의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선의 비상임위원회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있었던 평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의 그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프라이버시 보호, 사생활 비밀의 보호라고 하는 법익과 수사의 신속성이라고 하는 법익 중에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볼 건가의 문제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다수 봤을 때 의견은
잔재를 좀 더 이선의 비상임위원은 수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아까 예. 이선의 비상임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뭐 연쇄 강간범, 연쇄 살인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통신사실 문제입니다. 확인 자료 관련해서. 예, 그거는 이제 그 기지국 수사의 문제이고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그 정부 종합 대책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보자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2015년도 쪽에 2015년도에 안건으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그 인권위가 입장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후보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유가 뭐였죠? 그 안건은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자세한 내용 모릅니다. 모르시고. 예. 교수님 그 헌법 재판 특히 탄핵 심판에 관해서 박사학위 받으셨죠? 네. 예, 그 전문가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에서 소추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뭐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같은 체제가 나은 건지 헌법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 뭐 양원제를 채택하면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그리고 저는 정치형 탄핵 심판 제도 그리고 사법형 탄핵 심판 제도라고 하는데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는 의회에 의한 대의적인 통제 제도지만 결정권자가 의회에 있느냐 아니면 사법기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사법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독일이라든지 또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가 일단이 있느냐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맞는 거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는 사실은 탄핵 심판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늘 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지난 두 번의 특히 중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역사적 경험상으로 우리 탄핵 심판 제도가 그렇게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서관님, 예. 어쨌든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오늘 이선의 후보자가 전체적인 인권 의식에는 큰 결함이나 문제는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건 그 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래요, 좋아요. 어려운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한희수 변호사님, 예, 고등부장 판사까지 하셨죠. 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우리 후보자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 변호사도 같이 하셨죠,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김영애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소위 헌 10연이라는 10연. 예, 10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정치적인 이런 저런 행위도 하고 그랬던 단체로 기억을 합니다. 뭐 또 평가에 따라서 뭐 민변도 그러하다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런 평가도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10연의 공동대표를 했어요. 김영애 변호사는. 예, 우리 한희수 그까지는 변호사. 몰랐습니다. 예. 모르셨습니까? 예. 예, 그 점을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예, 예. 모르셨군요. 예, 한인수 변호사님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실 때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상에 지금 이제 영장주의에 의하지 않는 예. 통신 자료를 가져다 보는 수사기관의 예. 일종의 수사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예,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그래도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의견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그 규범적 강제력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점을 인권위원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예. 소위 말하는 권고적 효력일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인권위원 한 분 한 분이 적어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조금 더 강력할 필요도 있다.
강력해야지만이 다른 기관들이 뭐 검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소위 인권 침해적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는 기관들에 대한 위화력, 어떤 규범력, 사실상의 규범력이 작용이 될까 말까 하는데 적어도 다수 의견이 적어도 그러한 어떤 개인의 정보 보호랄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세 분이 그중에 이선의 후보자께서 그 점에 소극적인 것은 저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은? 예, 뭐 통신비밀보호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뭐 인권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권위원회는 적어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보다는 최소한 반발적으로 앞서 나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인권위원회가 너무 앞서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우리가 권고를 하더라도 수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계속 수용을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쌓이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권고가 권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하자면은 한 걸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좀 묻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인권위에서 후보자는 정부하고 무관한 사회적 소수자 약자와 관련된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데 정부하고 조금 관련된 거 정부가 좀 싫어할 만한 거 이런 거에는 침묵을 많이 지켰다. 예를 들어 그 비정규직 대책 관련한 예. 그 안건이 2015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몇 번 전체회의가 뭐 열리고 또 결론 못 내고 넘어갔는데 이선의 후보자는 끝까지 뭐 나는 뭐 다른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하고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저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은 군사학교 여학생에 대한 군 장학금 지급 배제 및 장교 인관 절차 차등 적용 관련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선의 후보자는 뭐 결론적으로는 다수 의견하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뭐 인관제도를 개선한 게 필요하다는 뭐 그런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뭐 기록으로 남기고 뭐 하는 것보다 굉장히 국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는 뭐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선의 후보자가 특별히 그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그렇게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또한 비상임위원 중에는 결석을 가장 많이 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21번 중에 4번, 2015년도에 20번 중에 6번, 2016년도에는 16번 중에 5번. 딴 분들은 결석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뭐 한 번 정도 했는데 이분이 가장 결석률이 좀 높아서 책임의식이 좀 불분명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평소에 그런 생각 좀 하셨습니까? 예, 그 이선희 후보자께서 몇 번 불출석한 경우는 기억은 납니다만은 그렇게 횟수가 많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는 좀 많았다고들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특별히 많았다고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선혜 후보자가 다른 직책도 많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바빴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규 조사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실무자들, 조사관들하고
아마도 접촉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하고 예. 안건 관련해가지고 뭐 그럴 때 뭐 당신들이 법을 뭐 알기는 아냐? 뭐 도대체 뭘 알고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느낀 적이 계십니까? 뭐 제가 직접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뭐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까? 내부에서 뭐 그냥 통문으로 들은 적은 있는데요. 제가 통문으로? 예, 그걸 뭐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예, 않습니다.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그런 얘기가 있긴 있다. 김하열 교수님, 예. 글쎄요, 어쨌거나 기본권 침해에 뭐 거의 절대 다수의 포션은 국가로부터 뭐 침해 소지가 가장 많은데 국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조금 소극적이거나 좀 입을 다물거나 하면 이건 헌법재판관의 덕목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참고인께서 뭐 특별히 과거 같이 근무하시고 아시던 분으로서 뭐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뭐 어떤 점을 뭐 그게 아니라든가 뭐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국가와 뭐 개인 간의 관계가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국가가 늘 침해적인 작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오늘날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많은 적극적인 행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와 이 개인 간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언제 뭐 어떤 사건에서나 국가의 편에 선다 이런 분은 잘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지금 후보자도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희수 변호사님 헌법재판소에서 연구부장도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은 9명 모두가 법조인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적절한지, 만약에 비변호사로 헌법재판관을 보임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그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몇 명이 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뭐 다른 나라에서는 법조인 자격이 없는 분들도 뭐 교수나 이런 분들도 뭐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게 그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그 뭐 숫자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생각해 보신 없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도 계신가요? 예, 없죠. 그러면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법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의 증인 및 참고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혜 후보자님 들어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사당 간사간에 그 합의가 되면은 오늘 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은 의견 정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까지 자리에 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박봉계 간사님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인데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어디 가셨는지. 예, 오늘 합시다. 또 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게, 예. 제약회사 관계자들 세미나에서 한 그 헌법소원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후보자도 말씀하시기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이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양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내부적 네트워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이 공유하는 내부적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네네. 이거는 확인한 사실입니다. 본인은 그런 그렇죠.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만약에 그랬다면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적인 그런 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이거는 팩트의 문제잖아요. 양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내부적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자가 알기에. 만약에 있다면 법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헌재에 파견 나오신 분들이 헌법재판소와 만약 있다면이 아니라 지금 그럼 그때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네. 지금 후보자가 알기에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이 공유하는 내부적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네. 한마디로 아까 정관예우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것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은 발언입니다. 이런 게 사실은 정관예우인 거거든요. 양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내부적인 네트워크,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근무액과 인맥을 통한 내부적 네트워크. 이게 바로 정관예우와 전형적인 사실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그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뭔가 오해가 만약에 기사를 썼다면 기사를 썼던 그 자리에 사실 취재에 있어서도 그건 조금 표현에 문제가, 왜냐하면 사실 아까 제가 보너스라고 얘기했을 때도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해명을 드린다면 그때의 취지는 만약에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하실 필요 왜냐하면 없습니다. 그건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때 얘기했을 때 제가 보너스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아마 그 행정 소송을 위임해 주시면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인지대가 따로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을 그대로 서면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 얘기한 것을 아마 그쪽에서 보너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 표현을 정확히 썼다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해드린다는 취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냥 제가 사과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관 예우의 커넥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만약에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 아마 것이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님 문제입니다. 예. 양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내부적 네트워크라는 것은 정관예우 시스템 아니면 인맥, 지인관계에 의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그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그것이 통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저 정관예우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정관예우의 개념에 대한 후보자님의 인식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지금 대형 로펌에서 연봉 4억이나 되는 4억 이상이 되는 연봉을 받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관예우의 표징입니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의 능력, 오로지 그것으로 그 연봉 4억이 되는 그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일주일에 3, 4일을 밤을 새우면서 일했습니다. 제가 그 후보자님 받은 간단히 그 얘기할게요. 돈의 검사, 제가 현직 그것은 검사로 일할 예, 때도요. 예. 그렇게 일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국회의원님들요. 그렇게 근무하시는 맞습니다. 분들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일반 국민들 정말로 아니 여기 전문직들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 밤새워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그 비판의 취지에는 맞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연봉이 정관예우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은 채 이름만 올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 아까 저 답변을 요구하셨던 것들 예.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예, 좀 뭐, 예.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네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3분밖에 안 됐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 예,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하야를 했을 경우에 견해가 어떠냐. 일단 이때 하야는 법적으로 다툼이 없는 적법한 하야일 걸 전제로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면 본안 판단으로 가서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예. 만약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각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의견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왜 권한 대행이 네. 헌법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고 차관은 임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에 대해서 저는 또 거기 저 방통위원까지. 방통위원까지요. 네, 일단 먼저 차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공직의 의미가 정무적, 정책적 의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차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기에 그 공무원 조직과 업무의 특성을 보았을 때 임명해도 현상 유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입니다. 방통위원회 건은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 이미 권한대행이 그 임명을 한 경우이고 제가 공직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현직 권한대행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왜 결론이 다르냐 부분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가지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대통령 임명의 경우에는 실질적 임명권이라고 보여지지만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형식적인 임명에 불과하여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특검 연장 승인 그거는 안 하셨나요? 예, 특검 연장 승인조차도 사실은 고도의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후보자가 말씀 올리기에는 네. 부적절하다였습니다. 예, 굳이 그런 좀 현안에 대해 가지고 예, 후보자께 질문을 드린 거는 예. 최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 1조가 국민주권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다 외울 정도로 헌법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아지고 네. 그래서 과연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소신에 대해 가지고 제2기관인 국회의 후보자에 대한 네.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네. 겁니다. 예. 이거 가지고 무슨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네. 실제로 네. 그 미국의 예를 보면은 잠깐만요. 예, 1분도 미국의 예를 보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고서치라는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하고 상원에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네. 거기 산하씩 하나 봐요. 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안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소신 발언을 하고 있답니다. 네. 예를 들어 무슬림 입국 금지하는 행정명령, 그 지금 트럼프의 주요 그 시책이에요. 네.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 네. 이건 안 되는 거다. 트럼프가 방금 자기를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 경우에 이거 판결 뒤집으라 그러면 저는 법원 나가겠습니다. 누구 말에 좌우되는 것은 법관이 아닙니다. 상원 그 청문회에서 이렇게 사흘 내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인준을 결사절자하려고 하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네. 소심이 있다고. 네. 이게 뭡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청문회가 어쩌면 우리 이선혜 후보자님에게 더 많은 절차 탕마와 더 많은 내공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많은 대법관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예. 가장 지독하게 청문을 겪었지만 가장 멋지게 마친 저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님을 기억합니다. 네. 참 지독하게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선혜 후보자님은 오늘 너무나 탄탄대로와 장밋빛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점을 우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리 이선혜 후보자님이 전수환 전 대법관님과 느낌이 좀 비슷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용적으로 그러한지는 본인만이 아실 겁니다. 장윤기 전 헌법법원 행정처장이 최근에 SNS에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무리 크고 법원행정처가 관료화된다 하더라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을 법관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전수환 전 대법관께서 댓글을 선배님은 언제나 늘 공자님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균형 감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소수자라는 그 소수가 남성에 대비되는 의미의 여성이라는 얘기인지 또는 그 시대의 다수 여론에 반대되는 의미의 개량적인 소수라는 얘기인지 다소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배우는 소수는 법과 제도가 기득권의 편을 됐을 때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더 양산할 때 그 법제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민초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저는 소수자 보호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선혜 후보자께서 11년 동안의 변호사 생활이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날밤을 새서 그 많은 봉급을 받는 그것이 설령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더라도 우리 초선의 백혜련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 데는 그 인식은 부족하다라는 그 질책을 따끔히 저는 받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깊이 마치겠습니다.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말 바쁘신 의사 일정 가운데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저에게 이번 청문회는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음속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주신 마음 가슴에 꼭 새기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고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말씀을 길잡이로 삼아 늘 가슴에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균형 감각과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바탕 위에서 공동체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격려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견 잘 보았는데요. 예,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8페이지
파랑으로 예. 지금 후보자께서 만약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을 끝내면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고 공익적인 봉사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명기해 놓으면은 예.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전문위원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전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답변을 증인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 아니죠.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증인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증인은 후보자, 그러니까 이선혜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수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필요성,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었죠. 예, 그 안건 담당자로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안건 아예 담당자. 예, 그건 조사 업무는 아니었고요. 정책 업무였습니다. 정책 업무를.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가 비상임위원으로서 이 법 개정에 관련된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의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그 전체 취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고 그걸 전제한 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후보자가 냈던 반대 의견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그때 그 그러니까 이제 인권위의 공식적 법정 의견이죠. 법정 의견이 지금 이제 통신자료, 그러니까 통신사에 가입하면 개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개인정보는 현행 법에 의하면은 뭐 영장이랄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다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수 의견은 그 영장을 받아서 제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이제 그건 지나치다. 왜냐하면 그건 수사 초기 단계 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영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다수 의견은 이제 또 사후 절차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해주자라고 하는 이제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동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통신 기록과 같은 이제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뭐 누가 언제 이제 통신을 했달지 통화를 했달지와 같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데, 인권위 다수 의견은 그걸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사건과의 관련성이라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뭐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같은 체제가 나은 건지, 헌법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 뭐 양원제를 채택하면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그리고 저는 정치형 탄핵 심판 제도, 그리고 사법형 탄핵 심판 제도라고 하는데,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는 의회에 의한 대의적인 통제 제도지만 결정권자가 의회에 있느냐 아니면 사법기관에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사법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독일이라든지 또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가 일단이 있느냐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맞는 거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는 사실은 탄핵 심판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늘 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지난 두 번에 특히 중대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역사적 경험상으로 우리 탄핵 심판 제도가 그렇게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서관님, 예. 어쨌든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오늘 이선혜 후보자가 전체적인 인권 의식에는 큰 결함이나 문제는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건 그 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래요, 좀, 좋아요. 어려운 곤란한 것 같아요. 한희수 변호사님, 예, 고등부장 판사까지 하셨죠. 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우리 후보자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 변호사도 같이 하셨죠,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김영애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소위 헌 10연이라는 10연. 예, 10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정치적인 이런 저런 행위도 하고 그랬던 단체로 기억을 합니다. 뭐 또 평가에 따라서 뭐 민변도 그러하다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그런 평가도 다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10연의 공동대표를 했어요. 김영애 변호사는. 예, 우리 한희수 그것까지는 변호사. 몰랐습니다. 예. 모르셨습니까? 예. 예, 그 점을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예, 예. 모르셨군요. 예, 한희수 변호사님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실 때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상에 지금 이제 영장주의에 의하지 않는 예. 통신 자료를 가져다 보는 수사기관의 예. 일종의 수사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예,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랄지 이런 걸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예, 짧게 얘기 주지 않으시면 제가 더 질문을 드릴 수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것,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통신에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든 그 이선의 그 당시 비상임위원회 입장이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정리. 영장주의를 아니 통신 사실 확인자예요. 통신 자료, 그러니까요. 주민번호, 주소. 그건 다수 의견은 영장주의를 적용하자. 예. 소수 의견은 영장주의 적용이 필요 없다. 이렇게 네.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건 이선의 변호사의 입장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주의 적용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다. 예. 다수 의견도 영장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 다수는 있다. 적용하자. 예, 하자는.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그 당시에 어떤 조사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다수 의견들이 영장주의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선의 비상임위원회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있었던 평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담당자의 그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그 프라이버시 보호, 사생활 비밀의 보호라고 하는 법익과 수사의 신속성이라고 하는 법익 중에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볼 건가의 문제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다수 봤을 때 의견은 전자를 좀 더 이선의 비상임위원은 수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아까 예. 이선의 비상임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뭐 연쇄 강간범, 연쇄 살인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통신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자료가 예,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기지국 수사의 문제이고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그 정부 종합 대책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보자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2015년도 쪽에 2015년도에 안건으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그 인권위가 입장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후보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유가 뭐였죠? 그 안건은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모르시고. 예. 교수님 그 헌법 재판 특히 탄핵 심판에 관해서 박사학위 받으셨죠? 네. 예, 그 전문가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에서 소추를 하고 끝까지 나는 다른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하고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저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은 군사학교 여학생에 대한 군 장학금 지급 배제 및 장교 인관 절차 차등 적용 관련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선혜 후보자는 뭐 결론적으로는 다수 의견하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뭐 인관제도를 개선한 게 필요하다는 뭐 그런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뭐 기록으로 남기고 뭐 하는 것보다 굉장히 국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는 뭐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선혜 후보자가 특별히 그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그렇게는 생각을 예, 알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막 또한 비상임위원 중에는 결석을 가장 많이 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21번 중에 4번, 2015년도에 20번 중에 6번, 2016년도에는 16번 중에 5번. 딴 분들은 결석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뭐 한 번 정도 했는데, 이분이 가장 결석률이 좀 높아서 책임의식이 좀 불분명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평소에 그런 생각 좀 하셨습니까? 예, 그 이선희 후보자께서 몇 번 불출석한 경우는 기억은 납니다만은 그렇게 횟수가 많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는 좀 많았다고들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특별히 많았다고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선혜 후보자가 다른 직책도 많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바빴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규 조사관님, 예.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실무자들, 조사관들하고 아무래도 접촉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하고 예. 안건 관련해가지고 그럴 때 당신들이 법을 알기는 아냐? 도대체 뭘 알고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느낀 적이 계십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까? 내부에서 그냥 풍문으로 들은 적은 있는데요. 풍문으로? 예. 그래도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런 의견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그 규범적 강제력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점을 인권위원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예. 소위 말하는 권고적 효력일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인권위원 한 분 한 분이 적어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조금 더 강력할 필요도 있다. 강력해야지만이 다른 기관들이 검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소위 인권 침해적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는 기관들에 대한 위화력, 어떤 규범력, 사실상의 규범력이 작용이 될까 말까 하는데, 적어도 다수 의견이 적어도 그러한 어떤 개인의 정보 보호랄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세 분이 그중에 이선혜 후보자께서 그 점에 소극적인 것은 저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은? 예, 통신비보호법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기 앞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인권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권위원회는 적어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보다는 최소한 반발적으로 앞서 나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한 번 생각하면 인권위원회가 너무 앞서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권고를 하더라도 수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계속 수용을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쌓이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권고가 권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하자면은 한 걸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어떤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좀 묻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인권위 에서 후보자는 정부하고 무관한 사회적 소수자 약자와 관련된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데 정부하고 조금 관련된 거 정부가 좀 싫어할 만한 거 이런 거에는 침묵을 많이 지켰다. 예를 들어 그 비정규직 대책 관련한 예. 그 안건이 2015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몇 번 전체회의가 뭐 열리고 또 결론 못 내고 넘어갔는데 이전에 후보자는